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위한 영상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영상 2편을 시청하고 소감문을 작성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장애인식 교육 시간입니다.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은 장애인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장애인을 만나면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나요? 그리고 장애인에 대해 어떤 생각이 먼저 드는지 얘기해 볼까요? 저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보면 안쓰러운 생각이 먼저 듭니다. 왜냐하면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장애인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운동도 하기 어렵고 빨리 움직이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과 속도를 맞추기도 힘든 경우가 많으니까요. 네, 하준이는 장애인이 불편한 몸을 가졌기 때문에 안쓰럽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다가가기가 힘들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군요. 혹시 또 다른 생각이 있는 친구 있나요? 저는 장애인이 비장애인들과는 다르기 때문에 많은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늘 장애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인이는 장애인이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군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을 다 마친 후에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여러분의 생각을 들었으니 이제부터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도록 할까요? 먼저 장애인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이란 신체 일부나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어서 사회생활에 불편함을 겪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개성이라는 말을 들어보았죠? 개성이란 다른 사람이나 개체와 구별되는 고유의 특성을 말합니다. 즉, 장애라는 것도 그 사람을 나타내는 하나의 특성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장애인도 우리와 같은 개성 있는 인간이며 모두가 존중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 다리가 불편하거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도 목소리가 크다거나 눈이 큰 사람처럼 자신이 가진 특성일 뿐이라는 말씀이지요? 네, 물론입니다. 장애인은 조금 불편한 정신이나 신체를 가졌을 뿐 우리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불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장애인과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장애라는 특성으로 인해 자라지 못하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모두가 존중받아야 할 인간인 것이지요. 선생님, 방금 불편한 정신이나 신체라고 하셨는데 정신이 불편한 사람도 장애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의 분류에 대해 한번 살펴볼까요? 흔히 장애인이라고 하면 신체적인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정신장애,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등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장애가 있답니다. 게다가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있는 사람보다는 후천적으로 장애를 갖게 되는 경우가 훨씬 많으므로 나도 미래에 장애를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장애인의 날에 대해 잠깐 알아볼까요? 장애인의 날은 매년 4월 20일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키우기 위해 제정된 기념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이 상당히 취약합니다.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이나 지체장애인이 버스를 타고 약속 장소로 이동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고되고 험한 일이 되어 버린다는 사실이 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번 교육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도 언젠가 장애를 갖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장애인의 삶과 현실에 귀를 기울이고 장애인의 인권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장애인과 관련된 영상을 보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길을 걷다가 횡단보도 앞에서 몸이 불편해 보이는 여학생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여학생은 다리가 불편해 보였는데 한눈에 봐도 무거워 보이는 가방까지 들고 있어 혼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학생 뒤에 개구쟁이처럼 생긴 남자아이 2명이서 무언가 쏙닥쏙닥 이야기를 주고받는 모습이 보였고, 할아버지는 아마도 저 아이들이 저 여학생에게 장난을 걸 모양이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여자애에게 장난을 걸면 호되게 야단을 칠 요량으로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신호등에 불이 들어오자 할아버지는 남자아이들의 뒤에서 천천히 아이들을 따라 걸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예상대로 장애를 가진 여자아이는 절뚝거리며 천천히 횡단보도를 걸어가기 시작했고, 무거운 가방 때문에 몸을 가누는 것이 더욱 힘겨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뒤따르던 남자아이들이 장난을 칠 생각은 있는 것인지 횡단보도의 절반쯤 이르러 곧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기 직전까지도 그 여자의 뒤에서 천천히 걷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곧 신호등의 초록색 불이 깜빡이기 시작했고, 한 아이가 옆에 있는 아이의 팔을 툭 치더니 드디어 작전에 돌입하는 것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아이들의 작전은 여자아이에게 장난을 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작전은 그 여자아이가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을 몰래 돕는 것이었습니다. 횡단보도의 신호는 이제 빨간색으로 바뀌어버렸고, 여자아이는 아직도 열심히 목표 지점을 향해 절뚝거리며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뒤따르던 남자아이들은 멈춰선 차들을 향해 죄송하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숙여 배꼽 인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양손을 뻗어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행동을 취하며 힘겹게 걷는 여자아이의 뒷모습을 지켜보기도 하였습니다. 이 아름다운 모습을 운전자들도 모두 보고 있었고, 경적을 울리며 빨리 가라고 재촉하는 사람 하나 없이 놀랍도록 조용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날만큼은 아무도 경적을 울리지 않고 그 여학생과 아이들이 횡단보도를 무사히 지날 때까지 조용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크게 감동하여 횡단보도를 모두 건넌 뒤 2아이를 불러 세워놓고 이것저것 물어보았습니다. 몸이 불편한 여학생을 돕자는 생각을 어떻게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가방을 들어주거나 부축을 해주면 시간 내에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는지 등을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의 대답이 놀라웠습니다. 몸이 불편한 아이라고 해서 무작정 가방을 들어주거나 부축을 해주는 것은 그 아이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소한 일조차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해낼 수 있다는 생각에 스스로가 슬퍼할 것 같아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것 중 하나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라고 배웠다는 것입니다. 즉,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도와주겠다고 나서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불편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절뚝거리며 길을 걷는데 마주치는 사람마다 여러분을 쳐다본다고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부담스러울까요? 게다가 낯을 많이 가려서 누군가가 자기에게 말을 거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사람이라면 비록 좋은 의도로 도와주겠다는 말을 하는 것이지만 그 사람에게는 불편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은 그 여학생의 마음을 그렇게까지 헤아렸던 것이죠. 물론 도움을 받고 싶지만 말을 못하고 있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아이들은 아무도 모르게 그 여학생을 돕는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2아이들을 칭찬해주며 우리나라의 미래가 아주 밝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잘 보았죠? 이 영상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한번 발표해 볼까요? 아까도 배웠지만 사람은 누구나 개성이 있습니다. 운동을 잘하는 사람, 운동을 못하는 사람, 공부를 잘하는 사람, 공부를 못하는 사람, 말을 잘하는 사람, 말을 잘 못하는 사람.
이렇게 모든 사람들은 강점과 약점을 모두 가지고 있죠. 장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약점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것뿐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도 장애인에 대해 편견을 갖지 말고 똑같은 시선으로 바라봐 줄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차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차별에는 직접 차별, 간접 차별,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 광고에 의한 차별이 있습니다. 먼저 직접 차별에는 장애인을 정당한 이유 없이 불리하게 대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장애를 이유로 취업을 제한하거나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행위, 입학을 거부하는 행위 등이 이에 속합니다. 두 번째는 간접 차별입니다. 간접 차별에는 형식상 공정한 기준을 적용했다 하더라도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하여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시각장애인에게 점자 시험지를 제공하지 않고 일반 시험지로 시험을 보라고 하는 행위, 손이 불편한 장애인에게 똑같은 시간 안에 답안을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하는 행위 등입니다. 세 번째는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것에 따른 차별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편의시설 및 장애를 고려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전시회를 열면서 계단을 이용해야만 입장할 수 있게 했다든지 도로 위에 점자 보도 블럭을 설치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광고에 의한 차별입니다. 광고에 의한 차별은 광고나 드라마 등 TV에 나오는 내용이 장애인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부각시켜 방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을 불쌍한 존재로만 표현하였다든지 장애인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사람으로 표현하는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 앞에서 설명한 4가지의 차별 유형은 2008년부터 시행 중인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의해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는 행위입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잘 기억하여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갖거나 차별을 행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노력합시다. 그럼 마지막으로 장애인에 대한 상식 점검 퀴즈를 풀어보며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인 사람이 더 많다.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가위표 하세요. 하나, 둘, 셋. 네, 정답은 가위표입니다. 선천적 장애인은 9.5%, 후천적으로 장애인이 되는 경우는 90.5%나 된다고 합니다. 2번. 장애도 유전이 될까요? 하나, 둘, 셋. 이 문제의 정답은 세모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유전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3번. 장애인을 장애우라고 표현해도 된다.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가위표입니다. 하나, 둘, 셋. 정답은 가위표입니다. 장애우라는 표현은 장애를 가진 친구라는 의미의 단어로 90년대에 등장한 신조어인데요. 이 단어는 정작 장애인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나온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사용하게 되면 나이 어린 장애인과 나이가 많은 장애인이 갑자기 친구가 되어 버리는 마술이 일어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장애우라는 표현은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장애인은 동정심을 가지고 대해야 한다.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가위표입니다. 하나, 둘, 셋. 네, 정답은 가위표입니다. 장애가 있다고 하여 무조건 동정하고 도와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똑같은 관점에서 바라봐 주되 본인이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외에는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거나 직접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더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생활변화관측소연구원 정석환입니다. 오늘은 감수성이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요. 우선 감수성의 정의를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사전적 정의는 외부 세계의 자극을 받아들이고 느끼는 성질이라고 하네요. 제가 이거 관련해서 어린이 동화책을 하나 본 게 있어요. 내가 아닌 누군가를 생각해 라는 책인데요.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 말고 다른 누구를 대신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우리 모두는 연결되어 있다. 나는 사람들 사이에 믿음과 연대를 일깨우고 싶은 마음으로 이 책을 썼다.
감수성이란 말을 하진 않지만 이 정의에 완벽하게 해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굉장히 짧은 책이니까 꼭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일단 감수성이라는 것은 어찌됐건 내가 아닌 것을 느끼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시대에 이게 왜 중요한지 이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감수성이라는 키워드 자체만 일단 언급량 자체를 보면요. 지난 3년간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뜬 이유가 뭘까? 왜 더 많이 말을 하고 있을까를 보는 방법 중에 하나로 접두어를 이제 분석해 보는 방법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뭐 감수성 이렇게 보통 많이 말을 하잖아요. 순서상으로 보면 인권 감수성, 성인지 감수성, 젠더 감수성, 언어 감수성, 환경 감수성. 그럼 이 각각의 추이를 살펴보는 것으로 관찰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인권 감수성, 젠더 감수성, 성인지 감수성 같은 것들은 요즘 근래에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 몇 년 사이에. 이런 것들은 데이터의 형태만, 추이의 형태만 봐도 특징들이 있어요. 어떤 이슈가 있을 때 크게 피크를 만들고 다시 좀 제자리를 찾아가고 그다음 이슈가 또 발생하면 피크를 만들고 이런 형태가 좀 나타나는데, 반면에 환경 감수성, 언어 감수성 같은 경우는 이슈마다 피크를 만든다기보다 꾸준히 상승하는 걸로 보여요. 환경 감수성 같은 경우는 친환경, 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담론들이 이제 늘고 있잖아요. 이런 것과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 언어 감수성이라는 것도 좀 저희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젠더 감수성, 성인지 감수성처럼 그 앞에 붙은 접두어 이거 자체에 대한 감수성을 얘기한다기보다 그것들을 표현하는 방식으로서 언어 감수성을 말을 하고 있어요. 예시로 한번 제가 이번에 새롭게 배운 거 하나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언어 감수성의 대표적인 예로 뭐뭐 장애라는 거 있어요. 내가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많을 때 나 결정장애 왔어, 선택장애 왔어 이런 말들 많이 익숙하시잖아요.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인권 감수성을 저희가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 이것을 표현하는 방식으로서 언어 감수성에 대한 고민을 이제 해볼 때가 된 거죠. 실제로 저희 데이터에서 봐도 선택장애, 결정장애 연관어로 혐오, 차별을 함께 말하는 이야기들이 추이가 상승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제가 이거 조사하면서 어떤 유튜버 분을 봤는데, 시각장애인 유튜버셨는데 그분이 정확히 이 예시를 들고 어떤 영상을 만드셨더라고요. 뭐? 롤티아가 아직도 그거야? 너 장애인이야? 뭐지 더러운 기분은? 그래 무시하고 가자. 뭐 말을 못해서 썸녀를 놓쳐? 야 너 진짜 장애인이야? 뭐만 못하면 장애 거리네 진짜. 주변 사람들이 나 선택장애 왔어 이럴 때 그분들이 좀 놀라시는 거죠. 나를 말하는 건가? 내 입장이 아니라 그들 입장을 생각해 봤을 때는 감수성이 조금 부족한 부분인 것을 지적하는 영상이었어요. 그 다음 제가 조사하면서 안 건데, 장애우는 조금 지양해야 되는 말. 그 이유는 언어 감수성은 선택이 힘든 상황일지어도, 그리고 그 표현이 찰떡일지라도 그걸 안 쓰려는 노력에 해당되는 부분이겠죠. 제 고민은 그거였어요. 인생에 도움이 돼? 인생 사는데 유리해? 이런 감수성이 높은 것이 이게 인생에 도움이 어떻게 되는 거지를 연구해보기 위해서 기업들의 사례를 찾아봤습니다. 기업들은 아무래도 이윤을 위해서 행동하기 마련인데 기업들의 사례를 보고 또 배운 점이 있었습니다. 넷플릭스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시면은 굉장히 좋은 레퍼런스가 되는데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접근성에 대한 투자를 원래부터 잘 하고 있었더라고요. 접근성이라는 게 감수성이라는 큰 틀에 있는 하나의 이런 노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넷플릭스의 화면 해설 기능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니면 음성 설명이라든지. 오징어 게임 이제 도입부를 보시면은 이제 처음에는 대사가 없이 어떤 흑백 화면에서 애들이 놀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시각 정보로 이 콘텐츠를 소비하고 있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초등학교 저학년쯤 된 기훈이가 운동화 끈을 묶는 모습이 흑백 화면으로 나온다, 이런 식으로 음성 해설이 같이 나가요. 이게 생각해보면 화면 해설, 그다음 청각 장애인을 위한 자막, 이거 모두 인력이 필요한 일이잖아요. 그러면 제작비라는 게 아무래도 배로 들 텐데 넷플릭스는 이런 것에 투자를 이제 꾸준히 하고 있었고, 더 중요한 사실은 콘텐츠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사전에 제작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이 성공을 해서 이윤이 많이 남았으면 그제서야 기능들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사전에 제작하고 릴리즈하는 단계에서 제공한다는 거죠.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생각할 때 배려의 대상으로만 보고 있는지 저희가 이제 생각해 볼 때인 것 같아요. 뭐가 불편할까? 뭐를 해결해 줄까? 그런 것도 물론 좋은
좋은 고민인데 제가 데이터로 이제 그분들의 관심 영역 제가 한번 본 것이 있는데요. 유튜브, 넷플릭스 이런 영상에 해당하는 것들을 제일 많이 말하고 계셨고요.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 소셜 미디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하면서 제가 알 수 있었던 것은 같은 경험을 주는 것이 옳은 생각의 흐름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같은 것을 누구나 모두가 보고 즐기고 토론할 수 있는 비장애인과 같은 경험을 실시간으로 누리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이제 기업의 논리로 설명을 해보면 조금 무미건조한 기업의 논리로 설명해보면 장애인들도 사실 타깃의 개념으로 보면 우리 기업의 구독자, 소비자들을 어디까지 바라보고 있느냐의 개념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장애인들에게는 고민이 없겠죠? 당연히 음성 해설, 자막이 있는 서비스가 유일한 선택지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 넷플릭스 요금 인상 이런 이슈들도 있었는데 넷플릭스가 조금 더 비싼 요금을 책정하는 것이 이런 인력들에 대해서 더 투자를 하고 있었던 그런 전제가 있으면 비싸게 내는 것에 대한 저는 개인적으로 합리적이라고 저는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분야에서 사실 대장격인 회사가 하나 있어요. 애플인데요. 애플은 단 한 번도 비장애인만을 위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조사해본 바로는. 그 이후에는 애플 직원에서 이런 기술들을 개발하는 인력 중에 애초에 장애인분들이 계시다고 해요. 그러니까 애초에 고민의 깊이나 시간이 훨씬 진정성이 있던 거죠. 그래서 애플의 그런 접근성에 대한 기술들 수십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좀 대표적인 거 몇 개만 한번 읊어보면 손쉬운 사용이라는 기능이 있죠. 그 다음에 보이스 오버, 라이브 리슨, 확대기 이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점자 표시기 이런 기능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뭐 최근에는 실시간 자막을 이제 해주는 기능도 지금 베타 중에 있다고 해요. 이런 거는 정말 기술의 올바른 사용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전 들고요. 그리고 혹시 에어태그 아세요? 에어태그? 근데 이것을 그 당시 제 입장에서만 생각해 보면은 이걸 어디다 쓰는 걸까? 라고 생각 거기서 끝났었는데 시각장애인 분들이 이걸 굉장히 잘 쓰고 있다고 해요. 애플한테 어떤 좋은 태도 하나를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제품을 장애인용으로 만들었어. 이거는 장애인들이 쓸 수도 있는 기능이 있어.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는다는 점이죠. 그렇지 않고 그냥 전제가 모두가 쓸 수 있는 용도로 만든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런 담론들과 이제 함께 가는 키워드들 중에 베리어 프리, 뭐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해서 모두가 함께 쓸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있다고 하는데요. 넷플릭스하고 애플의 사례로 엿볼 수 있었던 태도는 애플하고 넷플릭스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우리 그리고 모두 안에 약자나 소수자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태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우리라는 울타리가 있다면 소수자들이 그 밖에 존재하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이 그 전제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도 우리가 널 배려했어 라는 거는 애초에 우리라는 단어 안에 소수자들이 없었다 라는 것을 좀 전제로 하는 태도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 라고 고민해 봤을 때 우리 함께 즐기자 라고 말하는 게 누구도 제외하지 않는 커뮤니케이션이 아닌가 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고요. 기업이나 브랜드 입장에서는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할 때 이제 앞으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말 한마디 한마디에 특정 누군가를 빼놓고 있지는 않은지 약자의 우위에선 입장을 내가 지금 갖고 말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은 이제 뒤돌아서 생각해 볼 시점이 아닌가. 여기까지 이제 생각을 해보면 브랜드들이 이런 걸 투자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고민을 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이런 것들의 이유나 동기는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저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이게 왜 우리 인생에 필요하지? 개인의 인생에 내가 비장애인이라면 내가 소수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브랜드가 개인이 되어가는 시대라고들 하잖아요. 애플 하면 스티브 잡스가 떠오르고 루이비통에 최근 이제 새롭게 참여하신 퍼렐 윌리엄스 이런 식으로 브랜드도 인간미가 좀 느껴지고 사람처럼 느껴져야 관계가 좋아지는 시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반대로 개인도 브랜드가 되어야 해요. 파는 것이 인간이다. 퍼스널 브랜딩 이런 부분도 연결시킬 수 있는 맥락이라고 생각되고요. 어떤 업도 약자, 소수자, 나이 듦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개인적으로 무관할 수도 그다음 무관한 사람도 없죠. 저희가 이번에 OMW라는 행사를 준비하는데요. 주제가 나이 듦이라는 주제예요.
제 기준으로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의 삶을 연구하는 중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제가 요즘 읽는 책이라든지 연구 주제도 그런 것이 많은데, 거기서 든 생각은 누구도 병이나 죽음, 나이듦 이런 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감수성과 접근성, 비즈니스를 위해서라도 한 개인이 잘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전에야 저희가 한국 사회가 먹고 살기 힘들고 기본 생존의 문제가 급급했기 때문에 나 혹은 우리 가족 말고는 품어줄 수 있는 여유가 좀 부족했다고 하면, 이제는 한국 사회도 이런 것들을 돌아볼 수 있는 품이나 여유가 생겼잖아요. 이젠 나 이외에 우리의 범위를 넓힐 수 있는 때가 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때 우리를 좁게 생각하면 나 자신이 우리에서 소외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감수성이라는 게 시대마다 요구하는 게 다른 것 같아요. 누구라도 틀릴 수 있고 계속 공부하고 그런 수용하는, 말 그대로 감수성이 이제 필요한 것 같은데요. 이때 필요한 게 통념이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늘 의심해보고, 이 통념에 저항을 받았을 때 문제라고만 느끼지 말고 그걸 온전히 그대로 한번 보고, 때로는 그 통념을 넘어갈 수 있는 태도도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두 과정에 있음을 인정하고 실수를 하더라도 미안해할 줄 아는 태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장애인의 한자를 아시나요? 장은 가로막을 장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가로막을 장을 씩씩할 장으로 바꾸어 본다면 어떨까요? 장애인 표시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장애인은 펜싱, 축구, 양궁 등 선수로 대회에 출전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장애인도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습니다. 애는 거리길 애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거리길 애를 사랑애로 바꾸어 본다면 어떨까요? 장애인도 같은 사람입니다. 장애인도 사랑으로 바라봐 주세요. 인상이 아닌 인정으로 맞이해 주세요. 인은 사람인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인을 어질인으로 바꾸어 본다면 어떨까요? 시각장애인 보조견을 시각장애인 눈으로 바라봐 주세요. 지폐에도 점자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정직하고 올바른 마음으로 대해주세요. 이렇듯 단어의 한자를 바꾼다면 그 단어의 의미도 바뀝니다. 당신의 인식을 바꾼다면 그 세상의 인식도 바뀌지 않을까요? 세상을 바꾸는 따뜻한 생각,